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자, 민족주의 강의. 민족주의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그 민족주의를 지금 말이죠.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낡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하면 그야말로 이제 고리타분한 유행을 지나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대단히 큰 오산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이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개념을 갖다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 항상 보면은 급속하게 받아들였다가 급속하게 버려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해요. 특히 근대에 접어 들어와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념, 주의 이런 것을 갖다가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금방 버리는 이런 경향들이 좀 상당히 강한데 이건 좀 대단히 위험한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취사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위험한 지금 사고방식이라고 위험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뭐에 비유하냐면은 이건 마치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 봅시다. 한번 예를 들면 한참 7, 80년대에 소위 민족주의를 담은 통일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그때 활발했어요. 젊은 층에서, 학생권에서. 그래서 그들을 갖다 운동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90년대 오면서 소위 미국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말이죠. 미국에서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걸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이제 그걸 주로 여기 한국의 지성 세계에 이제 퍼뜨렸어요. 한데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받아들였지만 원래는 그게 프랑스에서 나온 겁니다. 6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것이 이제 뒤늦게 여기 소개가 되면서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대격변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 대담론이 갑자기 퇴색을 하는 갑자기 뒤로 물러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마치 목욕물을 아기를 갖다 목욕을 시키고 나서 말이죠. 목욕시킨 구정물을 갖다 버린다고 그러면서 아기까지 거기 담아서 그냥 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내던지고 하는 이런 경박스러운 태도들. 심지어는 이 땅의 민족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80년대 지식인들 또 문학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느샌가 말이죠. 전부 탈민족주의자로 변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가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에 아니 그렇게 민족을 소재로 해서 소설을 쓰시던 분이 이제는 탈민족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위 민족문학 작가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하여튼 민족 그동안 민족을 표방했던 문학 단체들이 전부 민족이라는 용어를 빼버리고
지금 뭐 작가회의니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건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좀 자기네들이 그 민족이라는 그 단어를 갖다 규정을 했길래 도대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좀 버리는지, 쉽게 이렇게 좀 약간 폐기를 해버리는 건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민족을 갖다가 지금 뭐 하나의 그 지나간 유행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저는 그 대학생들로부터 90년대 후반, 그다음 2000년대에 들어서 이 민족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그 대학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학에서 가르치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그 학과, 그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그 민족을 갖다 폐기하는 그런 그것을 갖다가 주입을 시킨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전부 어느새 90년대 초반만 해도 민족으로 무장을 했던, 그 다음 민족이라는 그 개념으로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머릿속에 꽉 찼던 그런 학생들이 단 몇 년 만에, 세대가 정말 바뀐 것도 아니고 단 몇 년 만에 그렇게 그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그 새로운 대학생들에게서 완전히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지워지는, 개념이 지워지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참 당혹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자, 그럼 민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 자, 민족의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부 서양에서 온 개념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소위 낭만주의 이 사조에서 온, 그 독일의 그 낭만주의 사조에서 온 그런 점의 그 민족, 영속적인 민족 개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랑스, 소위 그 다민족 국가들, 서양의 다민족 국가들에게서 나온 그 뭡니까, 근대적 의미의 그런 그 민족 개념인데요. 민족 개념인데, 주로 이제 그 독일에서 나온 그 낭만주의 민족 개념은 그 헤르더 또는 피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나온 다민족 국가에서의 프랑스와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나온 그 민족 개념은 주로 이제 그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그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민족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에 따라서 결합된 인간 집단의 최대 단위로서의 공동체를 말한다. 자,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컬처라는 것이, 컬처의 그 정의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 즉 경작생활로부터 출발하는 정착생활, 공동생활. 여기에서 이제 그 문화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문화의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문화생활의 기초가 되면서, 기초가 이루어지면서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 아주 특유의 그 지역에서 아주 특유의 그 인간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런 인간 공동체가 결국은 최고조로 발달하는 것이, 그런 문화 인간 공동체가 최고조로 발달을 한 것이, 발전을 한 것이 바로 민족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런 민족은 혈연에 의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동일한 역사 경험을 통해서 공동의 역사 인식을 갖고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이다. 네. 즉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바로 이 후자의 개념이 바로 독일의 낭만주의에서 나오는 그 민족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걸쳐서 공동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것을 갖다 공유하는 것은 같은데 서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일정한 지역 내에 서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정치, 역사 이런 것이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의 공통된 역사를 갖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갖기로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공통된 정치 체제를 갖기로 약속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로 모여든 그런 집합 공동체, 이것을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인위적인 민족 개념이죠. 인위적인 민족 개념이죠. 이것이 바로 프랑스의 에르네스트 르낭이 주장하는 민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민족 개념, 이 서양에서 나온 두 가지 민족 개념은 사실 저마다의 그런 그 고유한 그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어요.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그 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스 나름대로. 독일은 비교적 이제 그 혈연에 의해서 같은 동질성을 유지해온, 혈연과 언어를 통해서 같은 동질성을 유지해온 그런 그 집단, 인간 집단이 형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와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그런데, 그 유럽 국가들은 다민족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하나의 영토 안에, 옛날에 이제 왕조 체제였겠죠. 국민국가 이전에 이제 왕조 체제였을 텐데, 그 왕조 체제 안에서도 여러 이제 그 이질적인 인간 공동체들이 병립을 했던 겁니다. 거기 공존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질적인 집단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까,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그 이질적인,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갖다, 이질적인 그 특성들을 갖다가 하나로 묶으려다 보니까 이제 에르네스트 르낭과 같은, 르낭의 민족 개념과 같은 그런 인위적인 그런 민족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연 그 다음에 언어, 소위 그 문화를 중시하는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연적인 유기적인 그런 민족 개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정말 그 특수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각 나라들마다 특수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대체로 혈연과 언어에 중심을 둔 그런 그 민족을 갖다가 이때까지 계속 주장을 하다가, 요새 이제 소위 그 새로운 신진학자들, 소장학자들에 의해서 소위 에르네스트 르낭의 그런 인위적인 민족 개념을 갖다가 지금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에르네스트 르낭 같은 경우에 그 프랑스의 프랑스의 민족 개념이 왜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느냐면은, 소위 역사, 그 다음에 언어, 정치, 경제, 그런 체제들이 다 달라도 그것을 다 함께 그것을 갖다 떠나서 하나의 그 공통된 역사와 언어와 그 다음에 정치 체제와 이것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약속 또는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가지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식의 그런 그 민족 개념이 나오게 된 이유,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당시에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사스 로렌의 귀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알사스 로렌이 사실은 원래는 독일, 물론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통일된 독일이라는 나라가 1871년에 이제 비로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그 전에도 소위 독일 이전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런 영방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 어권이었고, 알사스 로렌 같은 경우에 독일 어권이었고, 그다음에 독일 민족의 그런 피가 흐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언제입니까? 1870년, 그 이전이군요. 웨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져 30년 전쟁의 결과로서 맺어졌는데, 그때 이제 이 알사스 로렌이 이 프랑스로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프랑스로 들어왔어요. 귀속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1870년도에 이제 보불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지면서, 프랑스 제국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제3제국이었죠. 제3제국이 독일의 빌헬름 2세 황제 체제에 이제 지면서, 독일 제국에게 지면서 그것이 다시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이제 독일로 넘어가 버리죠. 그다음에 1914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이제 다시 넘어오게 되는데, 다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시에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함께 살려는 의지로 해서 이 프랑스 쪽으로 올 것인가, 아니면 원래 독일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독일로 갈 것인가, 독일 국민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프랑스 국민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프랑스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족,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 개념이 사실은 여기서 좀 이제 설득력을 얻은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국에다가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키려고 합니다.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 개념을 한국에다가 지금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시키려는 사람들이 요새 소위 소장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탈민족주의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민족 개념을 갖다가 혈연, 언어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함께 살고자 하는 의지에 방점을 둔 그런 민족 개념으로 나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소장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과연 이것이 한국의 민족 개념하고 서양의 민족 개념하고 또 같으냐 말이죠.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민족 개념도 서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그런 전통적 특성의 배경을 깔고 있어요. 민족 개념이 나오게 된 것도.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과 또 프랑스와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독일과 또 다르고 프랑스와도 달라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고유한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금 전적으로 지금 서양 것을 갖다가 지금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 저는 그래서 과거에는 6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소위 미국의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좀 우리 학자들이 또는 지식인들이 이 미국의 것을 갖다가, 미국의 문물을 갖다가 좀 전적으로 수용을 하려는 그런 태도들. 미국 사대주의죠, 사실은.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 당시에 보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80년대, 90년대 요즘 들어서는 거기에 상대를 해서 유럽의 것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소위 또 진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사상에 젖어서 그들의 문물을 갖다가 전적으로 수용을 했던 사람들은 보수,
또 그들의 반발을 해서 대체물로 유럽의 것을 갖다 받아들이는 이들을 갖다가 진보라고 좀 그 표현들을 대체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진보도 역시 유럽의 것을 받아들이는 진보도 사실은 사대주의 아닙니까? 진보 사대주의예요. 왜 도대체 우리의 것은 없느냐? 우리의 고유의 그 땅을 디디고, 예? 여기에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나오는 그런 개념들은 없는가? 자, 한민족에게 있어서 즉 한국에 있어서 이 민족이라는 것은 프랑스어고, 그 다음에 독일어고, 미국의 그런 다민족 국가하고도 또 다릅니다. 여기는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때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물론 그렇지만 일본,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뭐 남북한 합쳐서 한민족 전부 이 혈통적으로 아주 그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좀 그 유전자형 형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이에요. 일본 민족도 그렇고 여기 한민족도 그렇고, 중국 민족은 약간 좀 거기는 워낙에 이제 영토가 넓고, 그 다음에 그 이민족의 침략 역사가 좀 많았기 때문에 북방 민족들의 침략 역사도 많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또 이제 그 정복 역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약간 한국과 일본과는 다르다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한민족과 일본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혈통상으로 보면 상당히 동질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한국은 한국대로 동질적인 요소가 많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동질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건 부인 못할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단일 민족이냐 아니냐 가지고 또 논란을 벌이고, 일방적으로 지금 단일 민족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즉, 서양에서 들여온 소위 탈민족주의 이론에 경도된 많은 그 서양 에서 배운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류라고 생각해요. 저도 서양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서양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조금 태도를 갖다가 좀 우리에 좀 맞춰서, 포커스를 우리에 맞춰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한민족은 거의 혈통적으로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단일 민족을 부정을 했던 언론에서도, 그 언론조차도 그 내용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줄게요. 그 언론의 기사를 갖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언론 기사는 단국대학교 김욱 교수의 연구 결과를 거기에 기사로 실은 겁니다.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민족이 유전적으로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두 종류, 북방계와 남방계만의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세계에서 매우 드물다. 198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 누가 진짜 프랑스인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정통 프랑스인은 부모와 조부모, 즉 3대가 모두 프랑스인인 경우를 의미했다. 그런데 호구조사는 전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프랑스 정부가 호구조사를 통해 프랑스인을 가린 결과 이 기준에 맞는 프랑스인들은 겨우 2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하면 단 두 갈래의 유전적 흐름만 갖고 있는 한민족은 세계에서도 드문 매우 집약적인 혈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조선일보 2009년 1월 9일자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조선일보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기사가 아니라 단국대학교 김욱 교수의 그 연구 결과를 여기에 실은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듯이 남방계와 북방계 두 종류, 유전 형질이 두 종류로만 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말이죠. 물론
이거와 또 다른 또 좀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생물 유전자적으로는 지금 다른 그 연구 결과는 지금 보도된 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지금 보도된 것이 없고요. 어쨌거나 이것을 갖다가 보더라도 거의 지금 단일 민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두 가지 형질돼 있으니까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 단일 민족이 아니다. 그런 그 결벽증은 말이죠. 그런 결벽증은 그건 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단일 민족에 거의 가까운 수준입니다. 세계에서도 아주 드문 예입니다. 여기서 지금 프랑스의 예를 들었지만 유전적 근사치가 20%에도 미치질 못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지구상의 대부분입니다. 한데 지구상에 이렇게 단 2개의 유전 형질만으로 구성된 나라. 단일 민족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형성이 된 겁니까? 이런 유전 형질이 언제 형성이 된 거예요? 최근에 형성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래전이잖아요. 고대, BC, 기원전 뭐 한 1000년 이 정도에 이미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형성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좀 고착화가 된 거거든요. 한 2000년에 걸쳐서 고착화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거의 단일 민족화, 그다음에 단일 형질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다른 나라 예들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몰라서 한 얘기인데, 여기 지금 프랑스의 예도 나와 있지만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많은 이동을 합니다. 종족별로 또는 부족별로 서로 이동을 해요.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고대에 정말 그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을 해가지고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좀 달리고, 그 다음에 어디 연락하고, 순식간에 연락을 해서 어디 가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딱 좀 어디 정착하고, 그런 게 아니죠. 과거에는 그런 그 수단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 본능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 그 이동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먹을 것을 찾아서예요. 본능이죠. 먹을 것을 찾아서. 그 다음에 주변에서 강자가 침입을 해올 경우에, 아니면 강자가 약자를 침탈을 해서 침입을 해 들어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 서양이라면 이제 그 유럽,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문명의 발상지를 갖다가 우리는 최초의 문명 발상지를 갖다가 소위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강대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웃 그 지역을 갖다 정복을 해서, 이웃 왕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웃점의 그 부족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복을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은 소위 divide and rule, 분할해서 통치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의 전쟁사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들은 주변의 그 나라 사람들, 주변 지역 사람들을 갖다 전부 드러내가지고, 한꺼번에 드러내가 전부 이동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서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그 집단이 반란이라든지 저항을 갖다 일으키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사전에 그런 그 예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전부 집단으로 이동을 시켜버려요. 딴 지역으로. 자, 그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잦았어요. 민족의 이동이 잦았습니다. 그러니까 섞입니다. 그렇게 섞여요. 피가 섞입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정복 전쟁이 또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왕조 간의 국제 결혼이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왕조 시대도 왕조 국가끼리의 그런 그 교류가,
또는 정략 결혼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 몽골의 침입이라든지 청나라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부 왕조와의 정략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그것이 왕조 시대는 일상사입니다. 스페인 왕조가 잉글랜드 왕조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의 뭐 하노버 왕가하고 또 여기 저 어디입니까? 잉글랜드 이쪽하고 또 저 그 혼인을 맺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혼인을 맺고, 스웨덴과 또 어디하고 또 저 혼인을 맺고, 폴란드와 또 저기 아일랜드 쪽에 또 저 혼인을 맺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혼인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토가 그 왕조의 그 정략 결혼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영토 왕조의 영토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 민족 구성 자체가 모자이크화 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민족 구성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좀 약간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다민족 구성이 어느 날 갑자기 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좀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수백 년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된 결과 지층, 켜켜이 쌓인 지층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지형상, 지리적인 특성상 그런 것이 거의 없었어요. 과거에 이동을 해왔을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고대에 한민족이 북방이라든가 남방에서 이제 그 이동을 했을 겁니다. 따뜻한 쪽을 찾아서 또는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빙하기면은 그 물이 빠진 쪽을 따라서, 눈이 녹는 쪽, 얼음이 녹는 쪽을 따라서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거기서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단 이 그 지형 자체가 한반도, 삼면이 바다이고 육지로 뚫린 곳이라고 하면 북쪽 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한반도가 지형상 굉장히 조금 험합니다. 산이 많고 강이 많아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침략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특히 일반인들의 이동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서로 왕래를 갖다 자주 빈번히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이런 지형 하에서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오면은, 여기에 그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오면 나가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도 처음에 고대에 이제 그 뭐 집단별로 들어왔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집단별로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조금씩 먹을 것을 찾아서 정착을 하는 가운데, 이쪽 정착하고 저쪽 정착하고 조금씩 이동을 하는 가운데서 들어오는데, 수백 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왔겠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여기에 일단 한반도에 정착을 한 사람들은 거의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북방, 남방에서 이렇게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들어오면서 그것이 수백 년 같은 생활, 공동체를 갖다 이루면서, 소위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던 그 민족의 그 정의, 일정한 지역에 장기간에 걸쳐서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혈연, 언어도 거의 같아져 버리고요. 거기서 좀 그 생활을 하면서 서로 이제 같이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하면서 거의 동질화가 된 거죠. 혈연적으로도. 따라서 한민족은 혈연적으로도 사실은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소위 단일 민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참 유치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조야합니다. 뭐 그럼 거란족이 들어온 건 뭐냐? 몽골이 들어온 건 뭐냐? 일본이 침입한 건 뭐냐?
그거는 말이죠. 그건 일시적이었죠. 꾸준히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요, 여기 들어와서 난 녹아버렸어요.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오줌 한 방울 둔다고, 오줌 한두 방울 둔다고 그래서, 아니, 오줌 한두 방울이 아니라 오줌 한 번 싼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다가 오줌물이 돼버립니까? 바다는 역시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한민족의 공동체, 이 바다에, 공동체라는 바다에 전부 풍덩풍덩 빠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착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민족은, 한국에서의 민족은, 물론 이게 한자로 되어 있지만 백성민자에 결의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의족자라는 것은 뭐냐? 결의라는 것은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의라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인데, 그 결의라는 말을 쓰는 걸 보세요. 한결의. 그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굉장히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유럽 나라들 보세요. 민족, 네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네이션을 갖다가 민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봐요. 네이션은, 유럽에서 부르는 네이션은 우리가 민족으로 번역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질적인 그 인간 집단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질적인 인간 집단들이 모여서 하나로 살기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집합체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시구의 개념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건 국민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인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혈연 공동체, 언어 공동체, 혈연과 언어의 그 동질성을 가진 그런 그 공동체라는 것을 갖다 입증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1945년도 해방 직후에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식민지에서 탈피를 해서 독립을 하는 나라들, 전 세계 소위 제3세계 국가들, 과거에 이제 어딥니까? 영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하는 그런 그 신생국들, 식민지로부터 이제 그 독립을 하는 신생국들은 뭐 거의 100%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100% 혼란이 일어나요.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계급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정치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내전으로 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구상의 많은 그 신생국들, 제3세계 신생국들이 그런 그 혼란과 그런 격변이 일어나는 사이 동안에, 물론 한국도 일제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런 혼란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그 제3세계 국가들과 막 이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제3세계 국가들과 한국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냐? 대체로 이 다른 신생국들은 그 갈등의 내용, 그다음에 충돌, 그다음에 내전으로 비유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민족 간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 간 갈등이에요. 그다음에 종교 간 갈등입니다. 식민지 내에서 같은 식민으로 살았지만은, 같은 식민지의 사람으로 살았지만은, 그 안에는 그 식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식민지로 인도, 그 다음에 스리랑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스리랑카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그저 하나의 그 식민지였죠. 자,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식민지 시절에는 그 식민지 종주국들이 꽉 눌러서 억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자마자 그 잠재해 있던, 억눌렸던 그런 민족 간 갈등,
종교 간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터집니다. 활화산같이 터집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세계 제3세계 국가들이 다 그런 양상을 띱니다. 반면에 한국은 참 독특하게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고등학교 시절에 역사 시간에 배운 1945년도 해방공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역사 시간에 안 배웠더라도 해방공간에 관한 책을 보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 간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민족 간 갈등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물론 싸웠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까? 우리는 당시에 소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족과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족과 종교에 대해서는, 특히 민족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합세하자고, 남북한이 서로 합세하자고, 같이 좀 뭉치자고, 하나로 뭉치자고, 그런 그 결의를 갖다 다졌고, 그다음에 그런 구호들이 앞섰습니다. 다른 신생국에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것은요. 이거는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일이에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독특한 일이 일어난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단일 민족이 아닌 다민족 국가로 전 세계 다른 그 식민지를 당했던 나라들처럼 그런 다민족 국가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왔더라면은 아마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른 신생국들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민족 문제로 싸우질 않았어요. 민족 문제로 분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족 문제로 단결을 외쳤습니다. 이것만큼 단일민족이라는 한국민, 한민족이 단일민족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단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소위 다민족주의자들, 다문화주의자들, 이것을 갖다가 지금 억지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 일방적으로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소위 기득권층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기득권층에 있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지 하여튼 돈이 되는 그런 단체들, 그런 그 세력들이 서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지금 무슨 이유인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소위 한민족이라는 개념을 지금 분쇄를 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조야한 수준의, 아주 유치한 수준의 지금 증거를 갖다 들이대고 그다음에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러지 말고. 왜 토론을 피합니까? 토론 한번 해보자고요. 공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요. 왜 이 문제를 갖다가 토론을 하는데 국민의 장에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을 갖다 자꾸 피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런 저질스러운 그런 주장들을 갖다 계속하면서 국민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몰아댑니까? 이거야말로 파시스트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파시스트, 네오나치 이를 갖다가 라는 용어를 쓰면서 계속 상대방을 갖다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스트, 네오나치라는 개념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파시스트인 겁니다. 내용은 어땠건 간에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민족을 부정하는 세력들, 한민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세력들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방적이잖아요. 선동을 하잖아요. 언론에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일부 학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지금 주입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파시스트 수법이에요. 왜 그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토론 방식은 꺼립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민족은 단일 민족이 맞습니다. 그걸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단일 민족을 부정을 하면서 오는 그 후폭풍, 결과, 그 무지무지한 결과, 여러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이거는 단지 그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민족과 이 국가가 존속을 하려면은 이 민족을 갖다 버려서는, 이 민족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민족주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 명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민족 개념을 버렸다가는 여러분들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해체주의, 이들이 서양에서 들여온 이런 정말 그 이론들을 가지고 마구 여기 한국에다가 그냥 마구 정말 그 짜집기를 하고 꿰어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주장들에 넘어가면은 여기 한민족,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국가 존속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보장한다고 확신을 못하겠어요. 왜?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를 지금 소위 종교가들이 지금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단체들이 이것을 갖다 떠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사업가들이 떠들고 있고, 인문학자들이 이걸 떠들고 있고, 정치학자라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예요. 대단히 지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위기에 대처해야 될 아주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단일 민족을 계속 부정을 하고 민족 자체를 부정을 하고 민족 해체를 자꾸 주장하려고 해서 결국 다민족 국가가 되면은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나라 안에 갈등이 싹트게 됩니다. 서로 다른 민족이 이제 공존을 하면서, 그 공존이라는 말을 갖다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뭐 틀림과 다름, 공존, 다양성,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서슴없이 하면서 상당히 이런 그 단어들을 좀 미워하고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요새. 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국가가 여러 민족이 공존을,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공존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과거 이념 대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상도, 전라도 지역주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마탱이가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싸우다가 안 되면 서로 각각 독립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민족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이 민족과 이 종교 갈등, 분쟁만큼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단적인 예로 유고슬라비아가 깨질 때 1990년대 소위 당시에 오랫동안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크로아티아 그 유고 연방의 한 개 연방국이었던 크로아티아의 반 히틀러 반 나치 전선에서 용감히 싸웠던 당시 크로아티아의 영웅 티토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발칸반도에 있는 유고 6개 나라 6개 연방국과 코소보라는 자치주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연방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 1인의 통치 1인의 독재로 해서 티토라는 사람의 1인의 통치 1인의 독재에 의해서 1980년대 말까지 갔습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자, 티토가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홀 좋던 사회주의 연방은 온데간데 없이 그야말로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민족 간의 민족으로 찢어지는 거예요. 종교로 찢어지는 거예요. 평화롭게 그 6개 연방이 평화롭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엄청난 인종청소 살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각각 찢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6개 연방으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뭐 코소보는 제가 최근에 독립선언을 했죠. 하여튼 등등, 슬로베니아, 하여튼 등등 이런 식으로 지금 6개 연방으로 결국 다 쪼개져 버렸습니다. 평화롭게 쪼개진 것이 아니라 대살육을 통해서. 그러한 이해가 유고슬라비아를 갖다가 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났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스리랑카 보십시오. 30년 내전을 겪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과 그 다음에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국가라는 것은 누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국가의 그 안전은 국가의 존속은 외부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면 그 나라 셔터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사였습니다. 21세기라고요? 21세기니까 달라진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한계를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왜 고매한 이상을 갖다가 저 위에 두고 말이죠. 실현도 못할. 다른 나라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실현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그 이상론을 갖다가 여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뻥튀기해서 지금 부풀려져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한국 국가라는 것은 위에서 이 국가를 서로 안전하게 지켜줄 우리 국가 위에 통치 존재가 없어요. 소위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걸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정부 상태예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이 국가와 국가 사이를 갖다가 컨트롤을 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하나.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을 합니까?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따라서 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라는 것은 무정부 상태예요. 아주 냉혹하게 들리겠지만은 힘과 힘의 관계, 이것만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만약에 내전이 일어났다,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른 민족 간에 서로 다른 종교 때문에 내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명분은 그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개입을 해요. 옆에 나라들이. 하지만 명분이 그렇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 이권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네들 만약에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갈라놓기 위해서, 더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어요. 이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이에요. 그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에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공동생활을 하고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각종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감대를 이룬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백두산 답사를 하는 그 대학생들을 그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한국 대학생들. 그 중국을 통해서 이제 그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겨울이더라고요. 겨울에 그 백두산을 딱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서 여학생이 그 백두산 천지를 보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아, 왜 우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나온대요. 만약에 여기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백두산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런 감흥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중국에서 아주 유서가 깊은, 중국의 중국 민족이 아주 유서가 깊은 어느 고장에 갔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 간다고 그래서 그런 감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중국인과 같은?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따라서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이런 대혼란,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걸 좀 조심해서 민족 문제를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사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분단 상태로 계속 나라가 가다가는 결국은 이 분단 상태로 가는 남북한 모두 지쳐서 주변국에게 어느 순간에,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국가라는 것은 영속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바로 이 국제세계이기 때문에, 국제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새 간판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대로 간다고 해서 남과 북이 영원히 이런 상태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대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간다고 보장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이렇게 대결하다가 지쳐가지고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어느 시기에 주변의 그 정세가 변동을 해서 잘못하면 주변 국들에게 다시 개입의 빌미를 주고 결국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이 그 꼴이 났어요. 고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결국은 주변국에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조금 생각을 좀 합시다. 깊이 좀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차분히 좀 생각을 합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에서의 그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민족과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유럽의 네이션과 그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죠. 대체로 이제 그 근대 개념의 모든 용어, 인문과학이라든지 자연과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그 용어들을 갖다 서양에서 쓰고 있던 그런 그 용어들을 전부 번역을 한 것이 일본이죠. 예.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요. 하여튼 그 네이션이라는 그 단어를 민족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자, 네이션은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게 또 어디서 드러나느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다민족 국가입니다. 물론 뭐 유럽 대부분이 다민족 국가이죠. 유럽에서 뭐 그 단일 민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는 이제 그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가 비교적 이제 단일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이 이제 그 단일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뭐 이민들 많이 받아들이고 해서 요즘은 좀 많이 좀 약화가 됐죠. 근데 이 유럽에서 그 다민족 구성, 민족 구성이 가장 복잡한 나라가 복잡한 나라 1등이 스페인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그 민족으로 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1870년대 이전까지 하나의 언어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프랑스어가 물론 이제 그 1789년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갖다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것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네이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민족, 우리가 번역한 민족. 네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민족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국민인데 국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국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프랑스 혁명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까지는 왕조 시대, 그 다음에 이후에는 국민, 네이션이 주체가 되는 공화국 시대, 공화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왕조 시대고 그 이후 시대고 그 프랑스 혁명 세력들이 가장 고심을 했던 게 하나로 통합을 한다는 거였어요. 프랑스라는 전 지역을 그 왕조 체제의 그 영토를 갖다가 왕조 체제, 그 왕조 체제 하에 있던 그 뭐 봉건 영주들 뭐 하여튼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게 필요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봉건 체제라는 건 그야말로 하나의 국가예요. 그 국가에는 하나의 민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언어가 있었고,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고, 문화가 따로 있었고, 그러한 그 봉건 체제가 여러 개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서 프랑스라는 국가 안에 하나의 국민으로 만든다고. 이건 참 대단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언어를 이제 통일을 갖다 시키려고 이제 교육을 갖다가 공교육을 갖다 이제 그 제시를 합니다. 물론 그 공교육이 일반화된 것은 1870년대 이후에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1870년을 갖다 전후해서 프랑스라는 나라는 언어도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말까지도 오늘날 우리가 불어 프랑스에서 쓰는 불어가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1870년 소위 그때 이제 그 1871년부터 이제 제3공화국, 프랑스에서는 이제 제3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제 공교육, 오늘날 같이 이제 그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국가에서 이제 그 실시를 하는 그런 그 학교 교육이 실시되면서 거기에 이제 언어를 갖다 통일을 시켰던 거고, 역사를 통일을 시켰던 거고, 문화를 통일을 시켰던 거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하나로 그 통합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렇게 해서 언어가 그때서야 비로소 통일이 된 거예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문제가 없었죠. 처음에 우리가 그 대한민국을 갖다 선포를 하는데 1948년 대한민국 공화국을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이념 때문에 우리가 이쪽 저쪽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했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갖다가 부정을 하진 않았어요. 따라서 당시에 만약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프랑스는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도 프랑스라는 공화국을 선포한 지 벌써 몇 년이 됩니까? 1789년부터 지금까지 200년이 넘게 그 공화국 체제를 이루어오면서도, 그리고 최초로 국민국가라는 그것을 갖다 발명을 해서 세계에 퍼뜨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 아직도 분리주의 세력이 있다 이거죠. 프랑스, 자기네들은 프랑스가 아니라 이거죠. 프랑스라는 국가의 국민이 되기 싫다, 거부한다, 그런 지역에 지금 서너 개 됩니다. 아직도. 대표적인 예가 코르시카, 그 다음에 바스크, 그 다음에 브르타니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카탈루냐 있고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 제주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여기서 지금 공화국 만들겠다고, 따로 국가 만들겠다고 지금 분리주의 선언하는 그런 행정구역 있습니까? 비록 지역주의가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가진 않잖아요. 해방 공간에서도 역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민족주의라는 것이 과연 오늘의 세계에 유효한가?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갖다 앞에서 단일민족이 우리는 왜 단일민족인가? 라는 것을 갖다 말씀드렸고, 민족주의라는 것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 지금 계속 떠들어 제끼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민족주의는 아직 유효한가? 단일민족 쇄국주의 벗어나야 21세기 경쟁력, 한빛줄 강요 민족주의 당위성이 사라져, 너와 나 생각이 다른데 한민족이냐, 이런 지금 기사 제목들을 갖다 내보내면서 어떻게든지 민족주의의 그런 어떤 유효성을 갖다가 지금 애써 지금 부정을 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세계화를 갖다가 지금 내세우는데 말이죠. 세계화 자체가 저는 이건 강대국의 민족주의, 이것도 하나의 강대국의 민족주의입니다. 그게 과연 세계의 다양성을 갖다 보장을 하고 세계가 같이 공존을 하고 평화롭게 살자는 그런 내용인가? 물론 겉에 수사학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강대국의 하나의 강대국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다른 나라에 유리하게 매기고자 하는, 그것도 일종의 민족주의라고 봐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해체를 하려고 하고 떠들면서 여기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북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화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전 세계에 이제 성화 봉송을 하면서 곳곳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성화 봉송을 이용을 해서 티벳 민족들이 독립을 하려는 기회로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성화 봉송길마다 티벳 독립주의자들이 시위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세계 각국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유독 한국에서 다른 나라보다 심했던 게 뭐냐면 폭력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굉장한 폭력 사태로 치달았어요. 더군다나 당시에 중국 학생들이
중국의 여기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각 지방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전부 그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여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집단 시위를 벌였어요. 집단 시위를 벌이고 티베트 그 독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는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났고 충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각 언론들이 우리 한국의 언론들이 어떤 그 논조를 보이느냐면 중국 빗나간 민족주의 광풍 지식인들 공개 비판 중국의 광적인 민족주의 남 탓할 일 아니다. 중국은 위대하다 웃기고 자빠졌다. 자, 프레시안의 기사 제목입니다. 맹목적 중국 민족주의의 근원은 왜곡된 교육 빗나간 중화 민족주의. 자, 이러한 그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어요. 중국을 갖다 맹 비난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이들이 한다는 얘기가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은 그들을 갖다 계속 맹 비난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깔고 있는 그 맹 비난을 하는 속에 깔고 있는 의도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한국 사람들이요. 저런 중국 사람들의 거친 모습,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저런 모습들은 우리는 보이지 말자. 모범적으로 살자. 이런 거였어요. 이거는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각도를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겁니다. 물론 중국인들을 비난하고 우리가 모범적으로 그들 행태를 갖다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중국인들을 갖다가 이 언론에서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이 꼼짝을 합니까? 중국에서 이 저 언론 보도를 보고 꼼짝이나 하느냐고요. 중국인들 보고 중국은 위대하다, 웃기고 자빠졌다 하는 비아냥조의 이런 기사 제목으로 해서 기사를 갖다 싣는다고 해서 그들이 꼼짝이나 합니까? 나는 이건 정말 착각도 너무 큰 착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작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가서 하세요. 중국에 가서 하세요. 만약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면 일본에 가서 하세요. 그래야지 들을 거 아닙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쪽 언론이라든지 그쪽 당국에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그쪽 사람들 붙잡고 얘기하세요. 왜? 맞아서 정말 어디 얻어 터질까봐 무섭습니까? 그건 자신 없어요? 여기서만 떠드는 거예요? 골방 안에서? 그냥 외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들이 듣습니까? 나는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냉소도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합리화식 냉소입니다. 남들은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자기 합리화식 냉소예요. 자, 아편전쟁 후에 중국이 대혼란 시기가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을 대혼란으로. 그때 그 중국인들의 그 대국주의, 그 다음에 중화사상, 오랫동안 1000년 동안 내려오던 그 중화사상, 거기서 그 환상에서 아직도 못 깨어난 중국인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그들을 갖다가 일깨우고 자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당시에 그 문호, 중국의 문호 루신이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정신승리법이라는 아주 해괴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정말 루신다운 아주 기발한 그런 그 내용들이,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정신승리법이 뭡니까? 그 주인공 아큐가 힘은 없으면서 어디 가서 날마다 얻어 터져요. 동네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고 양아치들한테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강하다. 저놈들은 못났다. 나는 강하다. 저놈들은 나를 갖다 때리지만 저 못난 놈들, 야만성에 근거한 놈들, 위대한 나를 갖다 쳐? 그래, 쳐봐. 자,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그 정신적으로 위대하다 그런 식으로 외치다가 나중에 결국은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상황을 갖다가 빗대서 냉소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쓰러져가는 중국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쓴 겁니다. 지금 한국이 내가 보기엔 그 꼴이에요. 이 안에서만 남들은 들어주지도 않는데, 주변에선 들어주지도 않는데 지 혼자만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중국, 아까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에서의 그 난리, 중국인들의 그 광적인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의 민족주의에서, 중국의 광적 민족주의에서 그것이 배태됐다 이거죠. 따라서 이런 민족주의는 나쁜 거니까 우리는 그걸 갖다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 민족주의는 이런 식으로 나쁜 거다. 우리는 답습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은 그 나라들에 가서 먼저 그치라고 하세요. 그 광적인 민족주의를 갖다 그치게 만드세요. 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보다 훨씬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강대국들 옆에다 놓고, 주변에다가 강대국들 놓고 우리 먼저 모범 보인다고 빨가벗고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네? 모범생인 척하면 누가 알아줘요? 계속 동네 양아치들은 계속 두들겨 패려고 달려드는데, 우린 여기서 계속 평화 외치면 그들이 알아줍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들을 먼저 설득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중국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요, 러시아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요, 일본 가서 그들의 민족주의 변화시키고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요. 여기서 떠들면 그들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일본, 중국, 러시아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비웃어요. 속으로 코웃음 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민족을 하려면 다 같이, 주변 국가들 다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 혼자 떠들면 안 돼요. 혼자 여기서 주장을 하고 잘났다고, 자기 여기서 좀 약간 좀 고매한 지식인이라고 한국 내에서 떠들어봐야 한국 내에서밖에 안 통해요. 우물한 개구리예요. 예? 정말 똑똑하면은, 그렇게 똑똑하면은 나가서 떠드세요. 그들을 설득시키라고요. 중국을 설득시키고 러시아를 설득시키고 일본을 설득시키세요. 예? 여기서만 정말 그런 것을 갖다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힘없는 놈이 설쳐대는, 이건 병신짓이에요. 중국이 사실 이러한 강경한, 그런 과도한, 과잉된, 오버하는 민족주의를 보이는 것 자체가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민족 국가의 어떤 그 약점을 드러내는, 그것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런 몸짓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통합을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국가 체제로 하나의 국가 체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저런 모습까지 보이는 게, 그게 바로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그런 민족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다민족 국가가 걸을 수밖에 없는, 다민족 국가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여기 맞는 놈을 갖다가,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약한 사람들에게 뭐 비폭력을 강조하고 꾸짖지 마세요. 예? 동네 깡패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맞는 놈에게 꾸지람을 하면 어떡합니까? 맞는 사람들에게, 동네 깡패하기에 맞는 사람, 맞는 약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봤지? 동네 깡패들 저렇게 하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요. 동네 깡패들을 먼저 물리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설득시켜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고 체계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건 바로 한국 지식인들의 이게 바로 식민근성이에요. 식민근성. 소위 서양에서 배워온 그 이론을 가지고 여기 현실에 맞지 않게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논리체계를 갖추려다 보니까 그러한 삐뚤어진 그런 사고방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김구 선생이 이 민족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김구 선생의 그 유명한 백범일지에 나오는 나의 소원,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다. 세계 인류가 네오 없이 한 집이 되어 사는 것은 좋은 일이요, 인류의 최고요 최우인 희망이요 이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멀고 먼 장래에 바랄 것이요 현실의 일은 아니다. 사회동포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를 향하여 인류가 향상하고 전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나 이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니 현실의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고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민주주의요, 이것이 인류의 현 단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진리다. 알겠습니까? 세계주의, 세계화, 또 민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가 최고,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전 세계에 전파, 인류는 한 가족,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실에 천착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구 선생의 말씀은. 즉,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바라봐라 는 그런 말이 여기 김구 선생의 말에도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한 잘못하다가 이제 탈민족주의라든가 탈국가주의, 세계화, 개인주의 실현에 대한 주장은 자칫 잘못하면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결탁한 세력들에 의해서 무장 해제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좀 나이브한, 순진한 그런 발상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의 그런 발상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세계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놓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세계화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